오늘이 4월 3일 지금 시각이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딱 24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헌재 앞의 모습을 잠깐 보면 경찰들이 차벽을 세웠습니다. 차벽을 세워서 헌재로부터 지금 모습입니다. 150m까지 차벽을 쭉 세웠대. 원래 100m 한다고 그랬었는데 100m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하자. 저렇게 차를 엇갈리게 세워서 틈이 없게 지금 뭐 10만 명 넘게 모일 것으로 보여서 저렇게 차벽으로 쭉 헌법재판소를 둘러쌌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옛날에 이제 청와대에서 청와대 있을 때 근무하실 때 할 때 이제 출퇴근길이에요. 그래서 저 내려가다 보면 설렁탕집도 있고 오른쪽에 뭐 그렇죠. 저기를 저렇게 막아놨구나. 예. 이게 2017년 3월 10일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됐던 날 대규모의 극우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이때 이제 사망자가 4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이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현재 의호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고 내일은 아침부터 가포 비상령 그러니까 전국의 경찰이 100%다 휴가도 가지 말고 다 동원 비상대기를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17년 3월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당시 그 4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때 그 경찰 그 버스 위에 있던 그 방송용 앰프가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 사고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병용 차량은 밖에다가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력들을 이동하는 차는 안에다 안쪽에. 놓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바깥에 그 경력 이동 차량을 세워놔서 일부 그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그 차량을 탈취해서 밀고 들어오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앞서 이제 장면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게 2017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들 저렇게 차 위에 휴대가 올라갔고 아니 경찰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이고. 이게 2017년 때의 쉬 모습이에요. 물론 저는 구구든 또 다른 분이든 목소리를 내는 건 자유입니다. 네.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경찰차 유창이 다 깨진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이런 모습이 좀 이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본인이 지지하는 분이 있다. 근데 파면됐다 그러면 당연히 뭐 화도 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평화 시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의사 표현은 목으로만 하지 몸으로 하지 마십시오. 목으로. 예. 몸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지 말고 목으로만. 성주 선생님 소리 질러도 소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소음 막 크게 지르면 안 들린다 하면 되지만 우리가 버틸 수 몸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이거는 안 그렇죠. 되죠. 이제 막 도착한 장성수 선생님. 주차난 때문에. 주차난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네. 일부에서는 출연료를 깎아라. 그리고 그거는 박수 실장 줘라. 그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돼요. 진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훨씬 더 양측 지지자분들의 감정의 흥분 강도가 되게 센 것 같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거리에서 선동하는 분들의 활동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그 헌재 주변을 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시지만 그 바깥에 그 지역에서의 강한 극단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물리적인 충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자극적인 말로 그분들을 더 흥분시키거나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되게 의미 없다고는 하고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고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승복하냐 이러한 정치권의 일각의 얘기들도 있는데 원론적이라도 좀 그런 얘기하면서 좀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이 과잉 흥분 상태가 안 되도록 정치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표현들은 자제해달라라는 말씀이었고 앞서 제가 출연료 얘기했는데 하늘보리님이 장성철 때문에 보는 1위입니다. 출연료는 그냥 다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분에게 커피 쿠폰 주십시오.
없어요. 네. 윤석 대변인. 예. 걱정이 됐죠. 걱정이 되니까 경찰이 저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뭐 예상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반발이 많을 텐데, 이런 분위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제도권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중간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좀 잠재워줘야 될 역할을 앞장서서 해야 되실 분이 역으로 앞장서서 본인의 불안감을 표출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당일이 이제 중요하죠. 발표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환영한다고 그럴 거고 한쪽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의 강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이렇게 자제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했고, 그 과오 덕분에 본인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함께 싸우겠다 라는 발언들을 통해서 이 좀 과격 극렬 지지자들을 추동시킨 책임,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라든지 자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걸 보면 참 우리 국민들이 좀 짠하다. 예, 대통령 잘못 만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는 자체를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대단히 잘못됐고요. 저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기각이나 각하 결정 나오면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지만 유혈 사태 벌어질 거야. 윤석열이 복귀하면 이렇게 좀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단어 안 쓰시더라도 좀 가만히 계시거나 좀 차분히 지켜보자. 요 정도라도 좀 얘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유혈 사태 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서 소장님. 그건 제가 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말 걸. 제가 기각이 됐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해서 제가 몇몇 방송에서 제2의 4.19, 제2의 5.18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헌재는 인용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니, 소장님은 하실 수 있죠. 아마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서영주 선생님이 인용한 것 얘기한 같아요. 걸 듣고 인용한 것 이재명 같아요. 대표가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 책임을 통감한다. 핵심 실세라는 걸 은연중에 지금 자랑. 실세? 이재명 대표 핵심 실세가 됐다는 걸. 그러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 발언도 평론가로서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저는 이제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하긴 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친다.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이 배움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그건 제가 선동하려는 건 아니고 예상에 관한 것이어서. 저도 심정은 서 소장님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평론가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안 할 거 하겠다고 말해봐야 의미도 없고 이쪽 저쪽 다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왜 그렇게 가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의 기사인데 해당 기자가 잠깐 제목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헌재가 5대3은 아니다. 그래서 선고 가능 판단했다. 요 얘기입니다. 네, 선고 가능 판단이라는 거는 저 얘기죠. SBS 임모 기자의 5대3 되도록설이 나온 뒤로 이것 때문에 선고를 못하는 것 아니냐,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약간의 정황을 가지고 추정하는 칼럼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취재 파일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어제 뉴스룸은 5대3은 아니다. 내용을 보니까 요 얘기가 나와요. 헌재, 이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 알거든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후배가 쓴 것도 취재하기도 그래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뭐라고 파악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이거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관계자 얘기를 직접 들었다 이 얘기예요. 확인됐다라고 쓰면은 이건 몇몇 얘기가 아니라 이건 거의 확정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확인됐다라고 표현하고, 파악됐다라는 표현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인까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결정문 봤어 이거 확인된 거야. 그러면 확인됐다고 쓰는데 뭐 그분이 그렇게까지 전하진 않았을 것 같고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윤 대변인. 뭐그 해석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고일이 나왔다는 거는 5대 3이 아니니까 나왔다. 다 그렇게 생각해서 6대 2나 4대 4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저 보도가 맞다면. 저희는 이제 그럼 파면 쪽으로 일단은 4대 그러니까 4는 어느 아닌 것 쪽이냐. 쪽으로 봤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지 뭐. 그렇죠. 확인된 건 아니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뭐 5대3 대드락설은 선고기를 정하면서 마흔역 재판관이라는 그 하나의 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분의 임명 자체는 결국엔 헌재는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놨고 위헌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5대3의 대드락이 걸렸다면 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5대3에 대한 선고를 내릴 수 없죠. 왜냐하면 선고의 정당성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분을 들여서 판단을 받게끔 해야만 전원 일치해서 그 5대3의 공정성의 판단을 깰 수 있죠. 그게 이제 와서 6대3이든 5대4든 그가 와서 판단을 내려줘야만 5대3에 대한 좀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대3은 선고기를 하면서 깨졌기 때문에 6대2, 7대1, 8대0 그다음에 이제 4대4 이 얘기가 하는 건데 확률로 따지면 4대4 나올 게 25%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4개의 경우의 수에서 그랬을 때는 저는 이미 6대2는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선고기를 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헌재가 평의 판결 부분도 크게 보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미 결정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고 저는 그 김영두 재판관이 향후에 권한대행이나 헌재 소장에 유력한 인물인데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고 직원들하고 헌재를 둘러보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헌재 혹시 모를 이 난동과 폭도에 대비하는 점검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용 쪽의 결론을 가지고 그 대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면 5대 3이 아니라 4대 4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명징한 사건을 4명이나 기각 또는 각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참 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극한 직업일 수도 있고 되게 쉽게 돈 버는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어서 얘기해도 되고 네. 팩트 확인 안 하면은 또 경쟁력이 없어지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각종 소설 8대 0일 수도 있고 5대 3일 수도 있고 4대 4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우리도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징해가지고 각종 뭐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향후에 자신들의 위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가지고 다른 판단을 할 거야라고 추측하는 찌라시도 많이 도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8대 0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정말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8명밖에 없겠죠. 지금 그 사람들도 헌법재판관 알까? 8명 그분들은 알 것 같아요. 판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알 수 있겠지만 뭐 확인해서 알려줄지 어쩔지 모르겠고 일단 요럴 때 누가 제일 아냐 가장 먼저 내일 문서를 뽑을 거 아니에요. 프린트하는 프린트하고 복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보통 보면 예. 자기들이 하지 않을까? 직접 근데 뭐 몇 부를 뽑아서 갖다 주고 일단 공보관한테도 뭐 한 달 전달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된다. 그런데 뭐 인용 쪽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8대 0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또 방금 전에 법조 출입기자단 현재 내부 분위기 정리 이거는 뭐 기각이다 이런 식의 또 찌라시도 막판에 막 돌리네요. 각하 그거야? 5대 3? 방금 전에 막 이렇게. 그거 어제 밤에 받은 이거요? 제가 그거 아니 이거요? 그래요. 그걸 어제부터 뒤늦게 돌던 올리셨- 거예요. 5대 3 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지라 씨가 저도 어제 어떤 공기업에 한 분이 친구인데 연락이 와서 조심해야 되겠어 막 그런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지금 그 회사에 국회 담당 대관이죠 보통 대관 직원이 국회 소식을 정보를 그러니까 국회 첩보를 전하는데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정리해서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더 모른다. 똑같다. 국회 기자들은 저도 국회 기자를 오래 했지만 국회 기자들의 정보라고는 국회의원들 정보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정보가 없다. 그래요. 오히려 법조 기자들이 일부 정보가 좀 있고 그것도 정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그 오랫동안 한 40년, 50년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정치권의 주역이 명리학이죠 뭐. 그 공부하시면서 정치권 인사들이나 기업의 많은 사람들과 좀 인맥을 가졌던 그분이 아주 오랜만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잘 지내냐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요. 걱정하지 마 8대 0이래. 그래서 무슨 근거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여러 기업의 고위 간부와 통화를 해본 결과 8대 0이라는 확정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이제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근거가 좀 취약하긴 하나. 예. 그만큼 이제 이 지라시가 난무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냥 아무래도 불확실하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그냥 상식에 비추어서 헌법 법률 그다음에 양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이거 8대 0의 인용이 아니고서는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 그 누구도 그 다음 노후에 어떤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디터님께서 박 실장님 중간중간 구독 좋아요 홍보 좀 부탁드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대 0 최소 7대 0 이거는 무조건 인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내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와 형식가 요건에 맞았냐, 국무회의는 제대로 절차를 지켰냐, 그 다음에 국회 장악 시도, 또 선관위 장악 시도, 또 정치인 포고령이 있죠.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1번으로 시작하는 포고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는 내가 눈여겨봤는데 이것 때문에 인용될 거다 또는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가능성이 좀 여기도 각하나 이런 것들이 있다.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체포조나 체포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진술이나 증언들이나 증거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 약간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견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 체포에 대한 부분도 뭐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부분이긴 하나 이것도 확정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사항은 아닐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인용에 이르는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중대하게 파면에 이를 조건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1번, 2번, 3번 예를 들면은 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헌법적 부합성, 그다음에 포고령 이루에 대한 헌법적 위헌성, 그다음에 국회 봉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 3가지만 해도 파면에 충분히 이를만 하기 때문에 한 4번, 5번 이제 법조 체포 부분만 좀 부대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을 파괴했다라고 저는 적시할 것 같아서 그래서 8대 0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눈여겨보는 게 국회 활동을 좀 방해한 것이 주요한 탄핵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경우에도 국회의 활동을 또 본회의를 또 의결을 방해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못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 서울경찰청 통해서 국회의원들 출입하지 못하게 했고 본청 들어가가지고 뭐 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었고 회의를 방해하려고 했었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거는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럼 비상계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선포했더라도 아무 짓 안 하고 있다가 자 국회 어떻게 뭐 저희 어떻게 할 건지 국회는 어떻게 생각 의견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사실은 그래야죠. 그랬으면 뭐 중대안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증언들을 보면 거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잖아 막 이런 얘기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정황적인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사유로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다 받고 다 받고. 그런데 법관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무죄를 보고서는 야 똑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제가 그때 이게 무죄 나와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같은 시험, 같은 연수, 같은 직장, 같은 직역을 몇십 년간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뭐든지. 뭐든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윤석 대변인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파면인데 여러 재판들을 봤을 때 헌법 재판사들이 가끔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가 장담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맥락인 거죠. 가끔도 아니고요. 결정적일 때 그래요. 결정적일 때. 요거 요렇게 되면 요렇다 이렇게 예상할 때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게 법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도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논리가 딸리면 아예 각하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예 판단을 안 해버려. 이건 그냥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번 대회 입장권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각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의견을 낼 가능성이 아주 약간 있지만 뭐 4명이 기각 또는 각하를 얘기한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국회 봉쇄 같은 경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봉쇄가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 왜 보냈냐? 김영환 장관도 얘기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아마 11시 7분부터 37분까지 그때만 딱 국회의원들 출입을 허용해주고 37분도 막아요. 그 왜 막았냐? 조지호 청장에 물어보니까 포고령에 막으라고 해서 막았다. 그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해제 의결을 검토하든 추진하든 하려고 하는 거를 일단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저는 이미 끝났다. 맞아요. 국헌문란이에요. 그게 국헌문란이 어떻게 아닐 네.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1, 2, 3번 세 가지 요건이 장 소장님 얘기한 대로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도 국회의 탄핵 행위 자체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적 행위라는 배경인데 그것도 국회죠. 그렇죠. 두 번째 포고령 1호도 국회죠. 세 번째 국회 봉쇄도 국회죠. 그러니까 1, 2, 3번이 국회에 대한 권능을 해하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 대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선언한 게 97년도 전두환 때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행위의 시도만 하더라도 이건 위헌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 2, 3번은 법관들이 이걸 어떻게 아무리 머리를 짜매도 이 부분을 이건 기각이다 아니면 파면 일정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진우, 여인영 형사재판 말고 헌재 와서 말 바꿨잖아요. 뭐 그런 적 없고 예. 시도하지 않았고 체포하지 않았다는데 참 주목할 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여인영과 이진우 그 실무 단장들을 다 직권 증인을 신청하잖아요. 그리고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아니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한다는. 확인해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 2, 3번만 해도 게임이 끝난다.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가능한 알겠습니다. 부분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일 헌재 선고에 대해서 쟁점들 살펴볼 부분 예상들을 좀 해봤고요. 또 내일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23시간 30분 정도 내일 지나면 이 시간이면 나왔어요. 그러네. 네, 나왔어요. 나왔지.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겠죠. 그러겠죠. 저는. 그렇죠. 사전에 서현수 소장이랑 네. 예. 마주 보면서 나왔네요. 진짜 8대0. 두 분 다 표정이 같이 밝을 것 같아요. 환장합니다. 4대4 8대0. 표정 관리 잘하십시오. 아니 뭐를 해도 저는 그럼. 솔직히 윤 대통령 예를 들어서 파면이 됐다면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3년 반 전에 뵙고 그분 당선되라고 정말 별짓 다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그렇죠. 슬퍼요 진짜. 개인적인 여러 가지로. 것은 사실 그럴 수 여러 있죠. 가지로 너무 슬퍼요 지금. 그렇죠. 네, 오늘 신용상 객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좋은 세상이 온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